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면서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혼자 지내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이야 제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고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되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그런 걱정의 말들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 이혼 말이죠. 저는 이혼의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하고 시끄러웠거든요. 물론 제 잘못이 아니라 남편의 잘못으로 말이죠. 사실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저는 혼자 그 일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나 하는 생각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아, 인과응보가 이럴 때를 두고 있는 말인가? 업보라는 것이 정말 있기는 한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겪고 한 일들이 흔하지 않기도 하고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 할 수가 있냐고 생각할 법한 일들이라 혼자 알고 있기도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뭐 막상 다 쓰고 나서도 보낼 용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제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테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해서 오래 쫓아다녔어요. 그 생각을 하면 더더욱 괘씸해지네요. 연애만 해주면, 결혼만 해주면 다 해줄 것 같이 굴던 인간이었는데 말이죠. 저도 나름대로 얼굴도 여기저기서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고 또 당시에는 괜찮은 회사에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강권에 그만뒀지만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몹시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뭐 연애할 때도 그런 티가 조금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원래도 그랬는데 숨겼다는 게 맞는 거겠지만 말이죠. 결혼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조금 쎄함을 느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왜 직감이 알려줄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사실 그런 걸 느끼면 뭐든 하지 않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물, 밥, 뭐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명령을 내리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명령을 아무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다 듣고 따랐고요.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솔직히 조금 걱정되기는 해. 뭐가? 아니, 자기 아버지 말이야. 나중에 자기도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은 안 하지. 나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막 하는 거 보면서 나는 절대 저런 남편,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아야지 하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는 안 돼. 라고 말이죠. 그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이미 결혼하기로 하고 주변에 다 이야기도 해뒀고 부모님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번듯해 보이는 남편을 상당히 반겨준 다음이었으니까요.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뭐 남편을 좋아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했습니다. 신혼 때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종종 여자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식의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도 안 하는 남자는 없다고 뭐 그렇게 합리화해가면서 살만은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 그만둬.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만두라면 그만둘 것이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남편이 저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크게 질렀던 날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이 혀를 차면서 이러더군요. 요즘 여자들이 어디서 이렇게 드센지 몰라.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만 하라는 말이잖아. 회사 다니고 밖에 나다니면서 남자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아니, 그만둬야 하는 이유가 뭐 그래? 내가 남자랑 어울려 다녀? 나도 사회생활 해봐서 다 알아. 맨날 회식하고 붙어서 일하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본인이 딴짓하고 있었으니 그렇게 생각했던 거일 겁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 말입니다. 딱 그거였어요. 본인이 그러고 다니니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던 거겠죠. 저도 처음부터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말을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며 그만두라는 이야기라 하니 저도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더더욱 제약이 심해졌어요. 어디를 가거나 뭔가를 사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하게 시켰고요. 저는 사실 일만 그만두면 괜찮아질 걸로 생각해서 그만둔 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장 봤지. 이거 안 보여? 장을 보러 갔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짐을 양손에 들고 있으니까 못 받은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장도 보지 말고 집안에서 틀어박혀 있으라는 거야? 당신 말대로 회사도 그만뒀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워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를 빽 질러버렸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던 건지 당황하더라고요.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정말로 무슨 의심을 할 건덕지를 준 것도 아닌데. 나도 그러면 당신 의심해도 돼? 당신은 나보다 더 여자 만날 일이 많을 텐데? 나는 안 그래. 뭐 나는 그래 그러면? 무슨 논리가 그래?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이러니까 진짜 뭐 있는 것 같잖아.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대들어 여자가. 남자랑 여자랑 같아?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도 제 스스로 날려버린 기회가 정말 많았구나 싶어서 후회만이 밀려듭니다. 물론 남편의 그런 방식과 태도가 정말 싫었고 때때로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이 터졌어요. 처음에는 이 소식으로 말이죠. 네 엄마가 몸이 좀 안 좋다. 어디가 얼마나요? 암이라는데 유방암이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 일기라고 하니까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거라더라. 그래서 너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너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니? 암이라는 게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고 말입니다. 저는 엄마한테 아주 작은 거리라도 걱정거리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 같은 건 당시에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양심이라는 게 손톱만큼은 있는 인간인지 엄마가 아프셔서 투병하는 기간에는 저에게 그런 식의 말들을 거의 안 하기는 했습니다. 대신 제가 병원에 있다고 하면 꼭 와서 확인해보고 가기는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당시에는 사위가 이렇게 병문안도 자주 오고 정말 다정하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는 좋아하셨지만요. 그래서 저도 그냥 뒀고요. 하지만 엄마가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심해졌습니다. 휴대폰 좀 줘봐. 휴대폰은 왜? 그렇게 휴대폰을 가져간 남편은 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두더군요. 제가 기함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당하면 거부할 필요 없잖아. 혹시 내가 몰라야 하는 거 있어? 라고 말이죠. 제 모든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려 했습니다. 저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기분으로 살았고 말이죠. 아마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사는 게 적응이 되었는지 세뇌가 되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후회스럽고 말이죠. 그러던 중 남편에게 이상한 낌새 하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갑자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처음 시작된 남편의 외박이 엄청나게 잦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외박을 한 날은 꼭 어디선가 싣고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아마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도 알았을 겁니다.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엄청나게 놀란 건 아니었어요. 저를 그렇게까지 단속하는 이유에는 자기 뒤가 구려서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대가 놀라웠습니다. 이혼 안 하실 생각이세요? 상간녀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먼저 찾아간 것도 남편에게 불륜을 안다고 티를 내기도 전에 말이죠.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겠더라고요. 머리가 이상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상인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걸 지금 저한테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오빠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던데? 상간녀가 본처한테 그걸 물어보러 오면서 이렇게 당당한 게 말이 돼요? 상간녀라뇨? 왜요? 바람은 피워놓고 이혼할 건지 아닌 건지 물어보러 오면서 나한테 이런 소리 하나 들을 각오 못했어요? 아마 남편은 상간녀에게 저를 등신천지 취급하는 말들을 했을 겁니다. 뭐 제가 그렇게 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 그 여자가 저를 그런 취급한 거겠죠. 첫 만남부터 저를 완전히 얕잡아보고 있었으니까요. 기가 막힐 정도로요. 지금 당신이 이러는 거 죄라는 거 알죠? 내가 고소도 할 수 있다는 거. 고소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거 몰라요?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니 나를 정말 멍청하게 보나 본데 나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설마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정도로 멍청해 보이지는 않은데. 제가 그 상간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의 그런 말과 눈빛에 제대로 열을 받은 듯 했어요. 오늘부터 오빠 안 보낼 거예요. 뭐라고요? 집에 안 보낼 거라고요. 나 만나기만 하면 그쪽 욕하거든요. 바보 등신 천치 같은 게 집에서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것만 봐도 한 대 때리고 싶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슬퍼졌던 것 같아요. 저를 그런 바보 등신으로 만든 게 바로 그 인간이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말이죠. 그런데 저를 가르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요? 그건 정말 개새끼인 거잖아요. 그냥 곱게 헤어져 주셔요. 오빠도 그쪽이랑 헤어지고 싶어 하니까. 누가 누구한테 하고 싶은 소리인지 모를 그럴 말들을 듣고 있으니 정말 정신이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고작 이 꼴을 보자고 그렇게 참고 살았던 건지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랑 바람나다는 여자가 찾아와서 나더러 이혼하라더라. 남편은 순간 당황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또 그 여자가 이야기를 안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단속하고 감시했던 게 네가 그런 짓을 하고 다녀서였던 거지? 말 함부로 하지 마. 너는 이 와중에도 할 말이 있니? 어디서 여자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 어? 그 와중에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던 것 같네요. 남편은 정말이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개새끼였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도 데리고 사는 것도 둘 다 내가 결정할 문제야. 알아들어? 너 정말 제정신이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손찌검했습니다. 제가 뺨을 맞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지난 제 세월이 너무 서럽고 어쩌다 저런 새끼한테 내 인생을 걸었나 싶어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저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녹음했어요. 어차피 기본이 저를 무시하고 맞대하는 게 깔린 사람이라 제가 걸고 넘어지기만 한다면 문제가 될 부분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웃는 게 아니었지만요. 그러는 동안 상간녀에게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이미 마음 다 떠난 남자 끼고 살아봤자 뭐해요. 그냥 이혼하라고요. 설마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죠?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상간녀는 남편의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이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건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알겠더군요. 남편의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시기에 남편은 주식으로 돈을 꽤 번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금의 5배 이상을 벌었다고 알고 있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너는 나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둔 걸 복이라 생각해야 한다는 둥 하는 개소리를 하며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싶어 하면서도 저에게 줘야 할 위자료가 걱정되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심함에 정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위자료는 많이 줄 생각 없어.
솔직히 네가 나랑 결혼하고 나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주냐? 뭐라고? 그리고 내가 한눈을 판 건 네 잘못도 있어. 네가 원인 제공자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말문이 막힌다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그 정도로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남편이 개소리를 계속 이어갔어요. 네가 맨날 집에서 쳐 누워서는 꾸미지도 않고 그렇게 아줌마처럼 있는데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이 안 갈 수가 있겠어? 거울을 봐라. 지금 네 몰골이 어떤지. 처녀 때 그 낭창거리던 건 죽은 사람이 된 건지 어떤 건지. 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저도 사회생활 할 때는 저를 꾸밀 줄도 알고 또 그런 것에 재미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갇혀있게 한 것도 또 어쩌다 화장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디 다른 남자라도 만나러 가냐며 야단법석을 피우던 것도 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해온 일이었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된 건데 그런 말을 들으니 제가 지금 꿈을 꾸나 싶더라고요. 내 탓은 하지 마. 내가 뭐라고 했어도 결국에는 네가 네 의지로 다 한 거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사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는데 아무리 양심이 없고 못돼 처먹은 인간이라도 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사람 새끼니? 야, 너 지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그래, 할 소리다 이 개 같은 새끼야. 저는 그렇게 외치고서는 남편을 들이박았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난 날이었을 거고 제일 큰 소리를 지른 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와 남편은 경찰서에 가고 나서야 모든 걸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나왔고 좋은 직장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의사, 변호사 같은 소위 이야기하는 사짜 친구들 말이죠. 내가 합의금이랑 위자료 최대치로 받아냈어. 사실 나도 심정 같아서는 소송을 해서 그 새끼 괴롭힐 수 있을 만큼 괴롭히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이 편이 돈을 훨씬 많이 받아낼 수 있어서 너도 앞으로 또 살아갈 날들이 있으니까.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당장 속은 덜 시원할지 몰라도 말이죠. 남편이 그동안 주식으로 번 돈의 일부와 저에게 했던 폭언들과 일종의 학대를 인정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듣기로는 친구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동네방네 시끄럽게 소송 걸 거다 로 협박한 것 같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인간이었거든요. 남편이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의식적으로 남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그간 남편에게 받았던 학대와 그로 인해 잃어버린 제 인생에 대해 보상하고 싶다는 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천벌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 봐. 천벌? 갑자기 그게 무슨 이야기야? 남편과 저를 동시에 알고 있던 지인을 오랜만에 만난 날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천벌이라는 게 진짜 있기는 한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더군요. 일단 주식으로 전 재산을 다 잃은 모양이야. 사실 주식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한 채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워낙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서 하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물론 남편은 여자가 뭘 하냐,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와 같은 말로 제 말을 싸그리 무시했었지만요. 그래서 결혼도 완전 엎어졌나 봐. 그 상간녀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도 얼마 전에 건너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 중이라고요. 두 번째 하는 결혼에 두 사람이 불륜으로 하는 결혼이라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던지라 일부러 더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말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굴더니 하루아침에 결혼을 깬 거야? 그 여자가 도망갔나 봐. 연락이 안 된다고 했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회사도 다 그만둔 상태였고 집에도 아무도 없고 뭐 찾을 도리가 없었나 보더라고. 전에 들은 이야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 상간녀에게도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두말하지 않고 오히려 만세를 부르며 그만뒀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식으로 모아둔 돈도 모자라서 빚까지 지게 생기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취를 감춘 겁니다. 근데 그냥 나른 것도 아닌가 봐. 그냥 나른 게 아니면? 너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비상금까지 싸그리 들고 튀었대. 5천만 원인가? 정말 난년은 난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람을 피운 주제에 본처를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지금 그 상간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찾으면 죽여버릴 거라는 둥 하는 험한 소리를 해대면서 말이죠.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지들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굴어놓고 한순간에 고작 돈 때문에 그 사랑이 박살이 나버린 게 말입니다. 뭐 처음부터 사람을 사랑해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니 그럴 수 있었던 거겠지만 말이죠. 사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진짜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그 행보에 비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언제 찾아오나 했는데. 왜? 나 기다렸어? 남편이 굉장히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대놓고 비웃음을 날려주었습니다. 아니, 너는 그럴 인간이잖아. 이렇게 양심이라고는 없고 뻔뻔한 인간. 자기야, 내가 왜 네 자기야? 너 돌았니? 제가 거기에 대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취직도 했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때 제가 다시 남편을 만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하지만 아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또 당신 같은 여자는 세상에 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는 정말 잘할게. 나 정말로 반성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했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당연히 저도 안 믿었고 말입니다. 지나가는 걔한테 물어봐라. 네 그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당연히 너한테는 나 같은 여자가 또 없겠지. 그렇게 호구 병신처럼 다 들어주는 여자가 없을 테니. 그런데 나는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니? 내가 거기를 바로 다시 기어 들어가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런다니까? 네가 다시는 안 그런다는 말 믿지도 않지만 설사 정말로 다시 그러지 않더라도 나는 너랑은 안 살아. 너라는 인간한테 정이 다 떨어지다 못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싫은데 그런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사니?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포기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한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겹도록 저를 찾아와 다시 만나자 난리를 쳐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고 의심하던 과거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웠고 말이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줄 알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찾아왔고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다시 살림을 합치는 건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속내를 내비치더군요.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한 거기는 했어요. 그때 내가 준 내 돈 조금 돌려주면 안 돼? 참나. 그걸 지 돈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정말 좋은 정보를 들었는데 5배는 불릴 수 있다고요. 몇 달 안에 2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이죠. 아, 저 인간은 평생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제가 한시라도 빨리 탈출을 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주 잠시였지만 그 상간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남편은 신고를 당하고 나서야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를 찾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말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한동안 남편과 그 상간녀의 소식을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집을 얻고 또 제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취직 자리도 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 전의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 지내면 잘 지낼수록
과거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던 저 자신에 대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중에 산부인과 의사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정말 천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 줄 알아? 친구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정미야, 네 남편 상간녀, 그 상간녀가 내 환자로 왔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상간녀를 한참 욕하고 다닐 때 그 상간녀 SNS에 함께 상간녀라는 댓글을 달아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왜? 무슨 일로 왔는데? 하늘이 네 복수를 대신해준다. 야, 자궁암이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시원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잘됐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친구 말대로 이런 게 천벌인가? 업보라는 게 정말로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느 정도인데? 자세한 건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지만 진행이 꽤 되는 상태인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이름 보고 다시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친구는 계속해서 천벌을 받은 거네. 인과응보는 있네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남편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상간녀까지 결국에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니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다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제 기분은 신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와서 펑펑 울더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 뭔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자기 죄 지은 것도 없고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다고 억울해하더라. 왜 죄를 지은 애들은 지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를까. 내가 그 자리에서 님, 내 친구 속상하게 하셨잖아요. 상간녀잖아요. 나는 말하려다 참았다 진짜. 그 말은 저도 조금 어이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아프다는 사람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꺼려졌지만 그래도 본인이 한 짓이 있는데 착하게 살았다고 억울해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자료 받아봤는데 수술이랑 항암 이런 거 다 받아야 할 것 같아. 전이가 있는 상태라 3기 이상이고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본인도 알았을 거다. 시원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말이죠. 설사 그게 업보라 할지라도 말이죠.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누구를 용서하냐 안 하냐 하는 말도 우스웠고요. 그래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여자가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연놈들의 이야기가 안 들리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안 들릴 줄 알았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야, 네 전 남편 진짜 쓰레기 새끼 아니니? 왜? 또 무슨 일인데? 아, 이제 그 인간 이야기만 들으면 진저리가 처진다. 그년 아프다며 죽을 날 받아놨다 그러던데? 그 이야기도 벌써 다 퍼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상간녀의 치를 떨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은 날 받아놓은 사람한테 그래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를 찾아가서 집을 뒤집어 놓고 돈을 달라고 지랄하는 게 그게 사람 새끼냐? 어? 그건 저도 놀랐던 것 같아요. 뭐 남편에게 더 이상 인간적으로 실망한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군요. 남편은 상상 이상의 쓰레기 새끼였습니다. 가서 지랄을 했다고? 설마 돈 달라고? 아니면 사기죄 절도죄로 당장 쳐넣겠다고 난리쳤나 보더라. 돈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주라고 했대. 병원비 없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서도 그건 네 사정이라고 그랬다던데. 아니, 그 정도로 쓰레기 새끼였니? 남편의 그런 태도는 저희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였습니다. 사실 남편도 힘든 상황이기는 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어요. 주식으로 거의 전 재산을 날리고 상간녀가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까지 들고 튀었을 때 남편은 본인의 성격이 아마 제대로 정신을 붙잡고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회사도 그만둔 거고 말이죠.
그만뒀다기보다는 잘린 것에 가깝기는 하지만 말이죠. 재산을 다 잃고 직장도 잃고 살고 있던 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모든 분노는 그 상간녀에게로 향했겠죠. 2년 가까이 찾아다녔는데도 잡히지 않은 거에 더더욱 약이 올랐을 테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는다잖아요. 사실 그러든가 말든가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어쩌다 저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랑 엮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게 짜증이 났을 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전과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찾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뻔하게 보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그녀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디다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인간이 저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에는 병원 갈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두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정말로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병간호도 하겠다는 둥 살림도 합치자는 둥 그런 소리를 해대면서 사실 저는 부모님이랑도 연 끊고 지낸 지 오래고 친한 친구도 없어서 어디 의지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다더군요. 그런데 집으로 온 우편물을 자꾸 숨겨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제 보험이더라고요. 어쩐지 자꾸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을 때 이상하다 했어. 그 말을 듣는데 전신에 소름이 쫙 하고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람이 쓰레기라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건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믿을 수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병신 같은 놈이라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니, 오해겠죠.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아니라니까요. 제 앞으로 보험을 5개나 들어놨어요. 제가 죽으면 그 새끼가 타갈 보험금만 10억이 넘는다고요. 10억. 사망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어놨다고 하더군요. 암에 걸린 건 이미 확진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암보험은 들 수 없었고 그 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을 엄청 들어놨다고 말이죠. 정황이 이상하기는 하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돈 받으러 와서는 집안을 다 뒤집어 놓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간호해준다고 자상하게 나오더니 혼인신고를 하고 알고 봤더니 뒤로는 내 보험을 여러 개 들어둔 것. 이렇게 말하니 정말 소름 돋게 이상한 정황이기는 하네요. 어느 날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는 건 그렇다 치는데 내 죽음으로 그 새끼가 단 1원도 이득을 보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꼭 이 이야기를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상간녀는 그렇게 말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딘가 마음이 동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친구들은 저에게 너는 참 속도 좋다, 그런 년을 도와주고 싶냐 하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성격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지만 달리 다른 정황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미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죄다 정황 증거였잖아요. 그러니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둘 수는 더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상간녀를 보살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된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암에 걸린 상간녀를 돌보는 전처라니. 당신이 왜 얘를 돌봐? 내가 있는데? 그냥 부탁해서 들어주는 거야. 부탁을 한다고 다 들어줘? 이 여자 당신 전 남편이랑 바람났던 여자야. 그거 잊었어? 곧 죽을 사람 부탁인데 거절할 수 없었어. 그냥 이해 안 가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남편은 사사건건 간섭해대며 저를 그 상간녀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더더욱 이상하다 여기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자신의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상간녀 두 사람도 방심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언니, 오늘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볼일 보고 오세요. 어느 순간 저는 그 여자에게
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관계는 진짜 웃기기는 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볼일을 보러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전화 있잖아요. 어딘가 받아야 할 것 같은 전화 말입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김혜리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그 이름과 그 여자의 보호자로 제가 불리고 있다는 것에 어색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저는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지금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고,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돋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그 인간이 제 앞으로 상해보험도 들어놓은 거 아세요? 언젠가 계단 같은 곳에서 확 낼 수도 있어요, 진짜.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얼른 뛰어갔고 그곳에서 죽은 듯이 누워있는 그 상간녀를 봤어요. 슬프다기보다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간 막 살아온 것에 대한 업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고 누워있는 건 불쌍했어요. 혼자 넘어진 건가요? 발견 당시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이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한 거라고 들었어요. 조금 늦게 발견이 된 건지 뇌출혈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급한 조치는 취했지만 당장 수술할 수는 없을 것 같다더군요. 기존에 앓고 있던 병도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말이죠. 저는 가만히 서서 그 여자를 내려다봤어요. 복수심이나 뭐 엄청난 정의감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그 여자와 친하지도 않았고 또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 죽음을 당할 뻔한 거라면 그건 밝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엄청나게 거창한 생각이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지. 원래는 여기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는데 딱 이틀 전에 고장이 났더라고. 나도 오늘 알았지 뭐야. CCTV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녹음기 지니고 다니는 거 아세요? 그놈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저는 그 말이 생각나서 바로 경찰에게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상간녀의 몸에서 녹음기 같은 건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늘 지니고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여자가 안경을 끼고 다닌다는 사실을 말이죠. 안경은요? 안경은 있는데 그건 왜요? 아무래도 그게 녹음기 같은데. 경찰은 에이 설마 했지만 제 말을 확인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건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녹음기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상간녀가 계단에서 밀쳐지기 전에 모든 상황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상해 보험을 큰 거 하나 들어놨더라고요. 암이라 다른 보험은 안 되니까. 그 말을 듣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마 같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돈 앞에서는 다들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바로 구속이 되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몇 번 불려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성심성의껏 대답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이 정말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불안해했던 것들을 위주로 말입니다. 남편과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문제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모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정도의 인간일 줄은 몰랐다 라는 말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눈다고 하더군요. 결국에는 제가 상간녀인 여자의 병간호를 해주고 남편으로부터 보호해줬고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해서 남편이 잡혀갈 수 있게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찝찝함을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후회도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행동했다고밖에 설명해 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막상 제 상황이 되면 대부분이 저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죽는다는 사람이 부탁하는데 거절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곧 소송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는 분을 통해서 듣기로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꽤나 오래 바깥 생활을 보지 못할 거라고 들었어요. 어쩌면 아예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덧붙여서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이 상황이 꿈이라는 생각 말이죠. 그도 그럴 법한 것이 한때 제 남편이었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연애했고 결혼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냥 아는 이웃이 그런 짓을 해도 믿을 수 없고 기분이 이상해지는데 저는 살을 맞대고 산 사람이니 오죽했겠어요. 아직도 저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중간중간 그런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모든 일을 내가 겪었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살겠죠. 저는 좋은 사람이고 이겨낼 힘이 있는 사람이고 또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저에게도 통해서 웃으며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라고 말하게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 사연을 쓰는 며칠 전에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도 제가 준비하고 치러줬어요. 살아있을 때 잘 살지는 못했던 건지 어떤 건지 손님이 많이 오는 장례식은 아니었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을 보면서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이 몹시 씁쓸하고 외로워 보였거든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쓸 결심을 하게 된 계기도 그녀가 그렇게 죽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정말 괜찮고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사실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잘 사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 개개인의 양심을 잘 지키는 것, 뭐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살려고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괜히 큰 욕심을 부리고 살고 싶지도 않고 말이죠.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저러고 감옥에 갇혀있는 제 전남편이라는 작자만 봐도 말이죠. 그래서 그냥 후회할 일이나 남을 해치는 일만은 절대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이 정리되면 남자도 만나보면서 말이죠. 제가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나줄 남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혼자 살면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사연이 너무 길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을 걸로 생각해요. 저도 쓰면서 속을 다 털어놓은 기분이라 참 많이 시원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공감을 해주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주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맨날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남편이랑 싸울 때면 참 세상 사는 거 더럽게 힘들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혼자 울기도 울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같은 동네에 무척이나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게 참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늘 반에서 조용하고 얌전하고 숫기가 없던 친구는 처음에는 조금 다가가기가 어려웠지만 제가 워낙 성격이 밝고 활발한지라 친구가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워서 너 뭐하고 있어? 우리랑 같이 놀자. 라며 먼저 말을 걸고 무리에 끼워주고는 했는데 막상 친해지니까 친구는 정말 저의 버금갈 정도로 말도 많고 잘 웃고 좋은 친구더라고요. 그냥 처음 친해질 때까지가 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어온 인연입니다. 물론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끊김없이 쭉 연락을 하면서 지냈던 건 아니에요. 저희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야 여자들이 대학 가는 게 흔치 않아서 저나 친구나 대학은 안 가고 꽤나 일찍 결혼을 했었는데 서로 집 자체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반이었던 고등학교 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꼭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거다. 당연하지. 너야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연락 안 하면 안 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반 몇 달은 서로 잘 지냈습니다. 집 전화로 전화도 걸고 그날 뭐 했는지 내일 뭐 할 건지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시간이 맞는 날이면 만나서 약속도 잡았죠. 하지만 서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아마 친구도 저처럼 온갖 시집살이에 시달린 게 아닐까요? 그런 친구가 한 결혼하고 5년이 지난 뒤에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어? 혹시 시간 되면 오랜만에 한번 얼굴 볼까?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친구 얼굴을 제대로 떠올리기도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친구가 먼저 연락을 걸어주니까 얼떨떨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너무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당연히 시간 내겠다고 어디서 만날까? 하고 물으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날 잔뜩 꾸미고서 친구를 보러 나갔는데 어쩜 친구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랑 별로 달라진 것도 없더라고요. 그때야 저희 둘 다 아직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고 젊었을 때라 그럴만하기도 했지만 당시 저는 친구를 무척이나 오랜만에 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똑같은 친구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너나 나나 결혼한 건 똑같은데 어떻게 너는 나이 하나 먹은 티가 안 나니? 아휴, 나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너도 하나도 안 늙었는데 뭐. 그렇게 시시콜콜 온갖 잡담을 나눴는데 어쩐지 친구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눈치를 보다가 그나저나 너도 많이 바쁜 거 아니었어? 시집가고. 근데 어쩐 일로 연락을 했대? 뭐 나야 네가 연락 줘서 너무 기쁘지만. 이라며 눈을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여기 동네로 이사 왔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친구는 무척이나 먼 동네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자주 보기가 힘들었던 거고요. 근데 저랑 같은 동네에 이사를 왔다니까 놀랍고 기쁘더라고요. 저는 다른 친구들도 다 멀리 살아서 솔직히 힘들고 지칠 때마다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 없어가지고 그게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산다니까 앞으로는 서로 남편 푸념도 좀 들어주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심심할 때 만나서 함께 차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쩜 웬일이야.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너무 반갑다 야. 우리 이제는 고등학교 때처럼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고 그러겠네. 나중에 너희 남편도 한번 제대로 소개시켜줘. 나도 우리 남편 소개시켜줄게. 물론 우리 남편이야 소개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아, 남편. 저기 나 실은. 그런데 잔뜩 신난 제 앞에서 친구가 머뭇거리더니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새삼 제가 생각하던 얘기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말을 잃고 말았죠. 알고 보니까 친구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이유는 과부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랑 원체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친구와 친구 남편 사이에는 애도 없어서 애 때문에 굳이 같이 살 환경도 아니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도망을 가고 말았는데 도망간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일찍이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 무척이나 황망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비록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았고 남편이 도망을 간 것에 대해서 괘씸하고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죽길 바랐던 건 절대 아니었는데 그렇게 씩씩대며 나가던 뒷모습이 살아서 보는 마지막 모습이었다니. 차마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이사올 동네를 찾다가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었는데 마침 제가 사는 동네가 집값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친구인 제가 있어서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나만 너무 기뻐했네. 이사 올 거면 미리 말을 좀 하지. 내가 도와줬을 건데. 저는 애써 분위기 전환을 해봤지만 쉽사리 바뀌지가 않더군요. 어쩐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친구 얼굴을 보니 조금 수척해진 면도 있는 것 같고 친구는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너무 미안해서 그날 밥이랑 차 모두 제가 사고 그날의 만남 이후에도 저는 친구를 자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인사해. 내 고등학교 때 친구야.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가 워낙 친했어요 말이지. 앞으로 얼굴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서 당신한테도 인사시키는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정수미라고 합니다. 친구는 저와 남편이 있는 집에서 본인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경험 좁고 미안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친구를 자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얌전하고 숫기가 없긴 했지만 친구는 혼자 지내는 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지낼 친구가 안쓰러워서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어색한 감이 보이던 친구도 남편과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지낼 수 있을 만큼 조금 밝아졌고 남편도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던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는 금방 셋이서 무척이나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여행이나 갈까? 여행? 어디로? 거기 당신 가고 싶었던데, 제주도. 거기서 2박 3일 동안 쉬다 오자. 마침 나 회사 휴가도 쓰고. 그래?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저희는 셋이서 여행도 갔어요. 여행지는 제주도였는데 이국적인 풍경이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는 저와 예전에 한번 제주도에 놀러 가자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기에 지금 이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며 더 기분 좋아했고요. 그런데 문득 제주도에서 지내는 날 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마워 미진아. 뭐가? 네가 나 챙겨주는 거 알아. 은근. 나 힘들까봐 그러는 거지? 그때 내 얘기 듣고. 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가 필요해서 그래. 아니야. 나 다 알고 있어. 너무 고맙다.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데 괜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물론 친구를 챙겨준 건 맞지만 친구도 제 푸념이든 고민거리든 귀찮은 내색 없이 잘 들어주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그리 말해주니 덩달아 저도 친구에 대한 애틋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친구한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도 제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했죠. 미진아, 안 그래도 돼.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보면 돼. 엄마한테 빌려도 되고. 아니야, 너 엄마한테 이런 말하기 그렇잖아. 일단 내가 주는 돈으로 좀 쓰고 나중에 갚아. 다행히 남편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남편은 좀 짠돌이 기질이 있어서 자기 돈 쓰는 거에 엄격한 편이었거든요. 돈 관계는 쉽게 하는 거 아니라며 중마고우한테도 돈은 잘 빌려주지 않고 근데 유독 제 친구에게는 관대했어요. 어렵대?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일단 100만 원 정도 보내주고 더 필요하면 당신이 알아서 챙겨줘. 그땐 뭣도 모르고 그런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나 싶었죠. 그리고 그 우정은 제가 출산을 하고 자식들이 쑥쑥 자랄 때까지도 계속되었어요. 장장 몇십 년 동안 이어진 인연이었죠. 하지만 그때쯤에는 저도 남편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을 적이야 아주 깨떨어지는 부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휴일에 서로 대화도 좀 하고 그냥 여느 부부랑 별다를 거 없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저랑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고 주말만 되면 뭐가 그리 바쁜지 평소에 약속 한 번 안 잡던 사람이 자기 약속 있다며 밤늦게 들어올 거라고 미리 예고까지 하고 나가고 덕분에 저는 그런 날이 있을 때면 다음 날쯤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남편이 너무 무심하네. 조강지처럼 몰라본다. 네 남편. 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죠. 친구한테 말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화나고 속상하고 서운한 걸 토로할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점점 더 도가 지나치게 행동을 하자 제가 한번 버럭 화를 냈어요. 여보, 요즘 외박이 왜 이리 잦아? 당신 뭐 여자라도 만나고 돌아다녀? 여자? 여자는 무슨? 야, 나 같은 아저씨를 누가 만나러 한대냐? 너도 별소리 다 한다.
근데 왜 내 눈을 못 봐? 목소리는 왜 떨고?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넌 그렇게 집에서 할 일이 없냐? 남편 트집이나 잡게. 애나 잘 봐. 남편의 반응이 참 이상했어요. 정말 제 눈도 못 쳐다보고 버벅거리는 게 꼭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오니 한동안은 찍소리 못하고 집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처음 남편의 바람에 대해 감을 잡게 된 날이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이날 갑자기 목걸이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대놓고 산 건 아니었고 가방 속에 숨겨서 가져왔는데 케이스와 영수증이 그대로 있길래 저는 당연히 저를 주려고 사온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웬일로 이 인간이 이런 일을 했지? 하며 남편이 제 생일을 착각이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남편이 제게 그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여보, 오늘 뭐 사온 거 없어? 뭐? 나 주려고 사온 거 말이야. 그렇게까지 힌트를 주는데도 남편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내가 너한테 왜 선물을 주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참, 너도 할 일이 그렇게 없냐? 하여튼 망상은. 그러면서 절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화가 벌컥 나면서도 순간 기분이 묘해졌어요. 그렇다면 그 목걸이는 대체 누구한테 주려고 사왔단 말인가요? 저는 곧바로 이 문제를 친구와 상의했어요. 수미야, 만약에 바람이면 어떡하니? 나 정말 못 산다 그럼. 아니야, 설마 널 두고 바람을 폈겠어? 아닐 거야. 그럼 그 목걸이는 뭔데? 아, 그러게. 어쨌든 너무 섣불리 생각하지 말자. 친구는 저에게 진정하라고 그런 게 아닐 거라 했지만 제 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실행에 옮겨보기로 했죠. 바로 남편을 미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친구에게도 말해줬어요. 내가 그 자식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한편으론 서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친구는 저를 다독이며 자기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친구와 함께 남편을 미행했어요. 남편은 그날 저에게 회식 때문에 외박을 한다고 한 날이에요. 전 그 말을 당연히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회식 장소 앞을 서성였는데 남편이 웬걸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분명 회식이라 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불륜 현장이다 싶어 저는 곧바로 들어간 남편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야,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애를 두고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여길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바람핀 놈 불륜 현장 덮친 거지. 그런데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옆에 있던 여자의 표정이 조금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신데요. 저 직장 동료 맞아요. 곧 사람들 올 거예요. 저희가 일찍 끝나서 먼저 와 있었거든요. 네? 순간 저는 창피하며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때마침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우르르 횟집으로 들어오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체면 완전히 구겨놓았다고 집에 와서 난리도 아니었고요. 제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남편은 저를 완전히 죄인 취급했고 일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넘어가 시댁에서도 한참 혼이 나야 했습니다. 예, 너는 우리 정수가 그런 일을 할 애로 보이니? 어디 들이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설치긴 설쳐. 아휴,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너 때문에 우리 애가 회사에서 얼마나 불리해졌는지 알긴 아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늘 뭐든 멋대로 오해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쥐잡듯 잡고. 그러니 내가 숨이 막히지. 집에만 있으면 아주 숨이 턱턱 막혀. 내가 집에 있고 싶겠냐? 아니 너 애미 우리 정수를 쥐잡듯 잡니? 어? 아니 애나 잘 키우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할 노릇이지. 어디 남편기를 잡으려 들어? 너 그거 아주 문제 있는 행동이다. 어? 어디 감히 여자가 남편기를 잡으려 들어? 눈치 없이 저에게 화내는 남편 덕에 그날 시어머니에게 3시간에 걸쳐 무릎 꿇고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행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3시간에 걸쳐 설명하시는데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단단히 삐지기라도 한 건지 그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일쑤였으며 심각할 때는 그냥 아예 외박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술 냄새도 풀풀 풍기고 무슨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처음이야 그냥 오랜 결혼 생활을 해왔기에 아내인 저한테 삐지고 소홀해지는 거로만 생각을 했죠. 그저 친구에게만 울며불며 이야기했습니다. 나 요즘 시어머니한테 매일 불려가는 거 알아? 나보고 행실 똑바로 하냐 물으시는데 그게 뭔 말이겠어. 남편은 그 얘기를 왜 도대체 시어머니한테 해서는 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건지 정말 남편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네 남편 왜 그러니? 내가 다 속상하네. 말도 못하고. 친구만이 제 심정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친구가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부부 생활의 힘듦을 친구와 자식으로 풀어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충격적인 정황을 목격했는데요. 예전에 목걸이를 발견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옷을 빨기 위해 주머니에 있는 걸 뒤지었는데 거기서 여자 속옷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100% 바람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목걸이 사건이 떠오르면서 남편이 그간 얼마나 저를 기만했는지, 얼마나 저를 구박하고 비난했는지 그런 뻔뻔스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결국 남편 차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해 배워가지고 차에 설치할 만한 카메라를 사서 남편이 자는 시간에 몰래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는 남편이 알지 못하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도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나 라는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부러 한 2주일 정도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던 늦게 들어오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집에 오면 그게 언제든 당신 왔어? 하고서 아무런 첨언도 하지 않았죠. 제가 평소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왜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라며 득달같이 잔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를 뚝 멈추니까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는 자유롭게 놀 수 있겠다 싶었는지 그 뒤로는 거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하루 건너 하루는 꼭 외박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 칼을 갈면서 기다렸습니다. 딱 증거만 잡으면 다 끝장이라고요. 그렇게 2주일이 지났을 때 이쯤이면은 충분히 많은 증거가 모였겠지 싶어서 다시 남편이 자는 시기에 몰래 주차장에 가가지고는 설치했던 카메라를 회수해 왔습니다. 카메라 안의 영상을 컴퓨터로 꺼내서 보는 과정이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어찌저찌 영상 파일을 전부 컴퓨터로 옮겨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게 뭐야?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남편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여자를 조수석에 앉히고 자기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운전을 하다가 손을 잡기도 하고 신호를 기다릴 때 뽀뽀를 하기도 하고 서로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던 여자가 저와 같은 동네에서 살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으며 현재는 과부가 된 그 친구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얼굴이 나오길래 제가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남편도 친구를 하도 자주 봐서 이제는 오래 알고 지냈으니 따로 약속이라도 한번 잡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남편은 저한텐 평소에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매번 친구에게 했고 그럴 때마다 친구는 수줍은 얼굴로 제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때린 것 같고 팔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둘이서 이런 대화를 나누더군요. 자기야, 목걸이 그거 걸리면 어떡해? 미진이가 당신 미행한다고 했단 말이야. 정말? 어떡하지? 내일 모레 당신 회식해서 외박한다고 했다며.
그때 나랑 같이 미행하기로 했으니까 잘 피하면 되지. 오히려 이번 일이 우리한테 기회일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아예 미진이가 당신 바람 의심 못하도록 해버리자고. 역시 좋은 생각이다. 우리 수미 똑똑한데. 알았어. 그렇게 할게. 사랑해. 그 대화를 듣자마자 저는 그만 눈물이 흘러 바닥을 치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걱정된다며 같이 미행해주겠다고 한 친구가 뒤에선 그런 대화를 나누며 둘이서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한 것도 알고 보니 그 친구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말하라고? 왜?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고 걔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들어야 당신한테도 조심스러워질 거 아니야. 안 그럼 계속 당신 구박할걸? 그래, 생각해보니 그러네. 알겠어.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왜 하늘이 내게 이러는 건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친구가 상간녀라니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거기다 그 아인 겉으로는 제 생각을 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남편 뒷담화를 한 것도 상간녀의 입을 통해서 다 전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남편을 꼬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친구에게 카메라 설치한다는 걸 말했다면 평생 모르고 있었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것도 기막혔는데 그게 내 친구와 바람이 난 거고 둘이서 날 기만하고 농락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었고 남편도 회사를 가지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둘을 데리고 컴퓨터로 향했죠. 그리고 미리 바탕화면에 깔아놓았던 영상을 켰습니다. 이거 당장 해명해. 둘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로 지냈어? 솔직히 저는 그렇게 면전에다 대놓고 둘의 바람 증거를 켜두면 최소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나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오히려 그 영상을 뻔히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는 투로 저한테 뻔뻔하게 굴었죠. 남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요. 솔직히 우리가 바람을 피게 된 것도 다 네가 이상한 탓이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나오느냐. 지금 그래서 둘이 바람 피는 게 잘했다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 우리 둘이 바람날 만하게 행동을 했잖아. 아무리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랬다고 해도 이제는 애들 다 컸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네가 최소한 뚱뚱하지만 않았어도 바람 안 났어. 뚱뚱? 뭐? 그러니까 내가 뚱뚱해서 바람 폈다고? 당신 미쳤니?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미진아. 내가 네 남편을 뺏어간 것 같겠지만 우리는 네가 네 남편을 소개해줬을 때부터 마음이 통해있던 상태였어. 운명이나 다름없지. 솔직히 너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특히 남편 놈은 그렇게 나오더라도 친구만은 눈물 콧물 흘리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고개를 푹 숙일 줄 알았고요. 그런데 친구는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식으로 고개를 뻣뻣이 치켜들더군요. 저는 이성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두 뇽놈들의 면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제가 쓰러질 것 같아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정말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만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보란듯이 둘이 손을 잡고 나가더군요. 지금도 그 광경이 꿈속에서까지 나올 만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애들도 다 독립했고 비록 아주 알뜰살뜰 행복한 부부는 아니었을지언정 그래도 최소한 남편과 정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각자 여유도 좀 있으니까 여행도 다니면서 뒤늦게나마 예전보다는 좀 더 돈독한 부부 사이로 지내보려고 했는데 그 상상은 모두 헛개비였어요. 바람을 들킨 후 남편은 오히려 이참에 잘 들켰다는 듯이 이제는 제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는 듯 했어요. 당연히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죠. 친구는 그날 이후로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바람핀 영상을 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전부 보내버렸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자주 안 하던 저로부터 그런 영상을 받았을 친구들은 당황스러웠겠지만 당시 저는 가릴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영상을 받은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는 자초지종을 물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함께 화내주었죠.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친구계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너 그 영상 동창들한테 보냈어? 바람 들킨 이후로 연락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그런 식으로 묻길래 맞다고 했더니 친구가 갑자기 제 뺨을 쫙 때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부부를 갈라서게 해놓고 그 남편이랑 오래전부터 바람핀 너는 그게 할 수 있는 짓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던 거야?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짓거리 안 멈춰. 갈 때까지 갈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남편이랑 너랑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내 목적이야. 그러니까 빨리 꺼져. 뭐야? 더 말해줘? 그래야 말귀를 알아듣겠니? 그리고 저는 똑같이 그 친구의 뺨을 때려주었습니다. 제가 맞은 것보다 적어도 2배 아프게 말이죠. 제 말에 씩씩거리던 친구는 바로 돌아갔지만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사과를 비는 상황이었죠. 이제 와서 뭐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해. 부탁할게. 내가 쓰레기였어. 한 번만 용서해줘, 친구야. 그런데 그 말을 한 후 무슨 짝이라도 한 것처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친구 앞에 서 있는 저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친구를 보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우리 영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다면서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을 보자 남편은 친구가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괜찮냐면서 친구를 부축하려 들었습니다. 친구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고 서 있었고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너랑은 정말 이제 1분 1초도 같이 못 있겠다. 너처럼 독한 엑스는 처음 봤어. 그러더니 남편은 씩씩거리며 친구와 함께 나갔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식들한테는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거라는 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무리 애들이 다 컸다지만 아빠가 바람을 펴서 부모가 헤어지게 됐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죠.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친구가 돌아간 뒤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엄마가 뭘 보여줄 건데 너무 충격받지 말아라. 너희도 알 권리가 있으니 보여주는 거야. 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아이들은 불안해했고 저는 곧바로 영상을 틀었어요. 이 여자 엄마랑 가장 친하다던 그 이모 아니야? 친구는 꽤 오래전부터 저희 부부와 인연을 쌓은 만큼 당연히 제 자식들도 친구라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나름대로 자주 봤었고 제가 워낙 친한 친구라고 소개를 해서 말이죠. 자식들도 자기 아빠가 바람을 핀 것도 핀 거지만 그 대상이 제 친한 친구라는 것에서 큰 충격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른 이혼하라고. 다른 자식들도 하루빨리 헤어지라면서 어떻게 아빠가 저럴 수 있냐. 그 친구는 친구가 맞냐며 제 대신 둘 욕을 엄청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아빠 안 볼 거야. 그냥 처음부터 우리한테 부모님은 엄마 혼자인 걸로 생각할 거야. 엄마, 왜 진작 말하지 않고 혼자 소갈이 하고 있었어?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고맙다 얘들아. 고마워. 솔직히 자식들이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니까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보통 이런 일처럼 부모 중에 한 명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멀쩡히 있던 가정이 깨지는 게 자식으로서 싫을 법도 한데 그런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제가 받았을 상처만을 생각해주는 게 참 자식들은 잘 키웠다 싶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분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저와 친구와 같이 알고 지냈던 동창들에게만 영상을 보내는 걸로는 성이 차지 않았죠. 그래서 친구가 다니던 직장이랑 저랑 만나기 전 중학교 동창들에게 제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영상을 전부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와 동창들에게도 똑같이 보냈죠. 애초에 자식들한테 영상을 밝힌 이후로 저는 무조건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쓰레기랑 더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저는 분노로 인해서 눈이 돌아버린 상황이었죠. 그렇게 영상들을 잔뜩 뿌리고 얼마 안 가서 다들 자기 직장 동료랑 동창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제 전화가 아주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너 진짜 제정신이야?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이거 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 모르지? 아는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러 갈 거니까 법정에서 볼 준비해. 아주 온갖 욕설에 고소를 하겠다느니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느니 어쩌고 하면서 연락을 하는데 콧방귀만 나왔습니다. 기가 차지도 않았죠. 저는 상관도 없으니 고소할 거면 하라는 얘기를 하고서 만약에 지저분하게 갈 거면 나도 생각해둔 게 있다. 어디 너네랑 나랑 둘 중에 누가 끝장이 먼저 나는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 답장을 하고는 아예 둘을 전부 차단을 했습니다. 둘에게 배신당하고 난 후 마음은 너무 힘들기 그지없었어요. 다행히 자식들은 다 결혼을 해서 독립한 상황이었는데 졸지에 남편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된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그날 이후로 거의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와 시간을 보내었어요. 엄마, 힘들지. 우리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한테 좀 기대도 돼.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죠. 그래도 자식들 덕분에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한 분노를 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쯤이에요. 처음에는 아예 소송을 걸고서 정말 더러운 꼴 다 보고 헤어질까 싶었지만 자식들의 만류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만약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나는 걱정이 돼. 지금 엄마가 화난 것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소송을 해서 엄마 마음이 풀린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소송 과정도 스트레스가 쌓일 테니까 그냥 어차피 아빠랑은 다시 안 보기로 한 거 헤어지는 건 조용히 헤어져도 좋을 것 같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유포죄 어쩌고 저쩌고 했던 남편도 전혀 저를 고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혼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딸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본인한테 전화를 했다고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딸아이가 최근 손주를 낳았는데 남편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딸아이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손주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딸은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거 없는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하고서 전화를 끊었다고 했죠. 이제 와서 후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해놓고도 뻔뻔하고 염치 없이 자식들한테는 아빠 노릇을 하고 싶은 건지. 그래봤자 제 자식들은 다 제 편이어서 소용도 없을 텐데 솔직히 깨소금 맛이었어요. 남편도 최소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뭐라도 느끼는 게 있겠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자식들이어도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전 남편이 단순히 자식의 안부가 궁금하여 전화를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엔 저를 찾아온 겁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미쳤니? 저기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뭐라고? 나 그 사람이랑 끝났어. 다 끝났다고. 남편은 갑자기 나타나 다시 시작해달라 애걸하더군요.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소리인가 했는데 남편은 울며불며 그간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이혼 후 제 친구랑 평생 깨볶음에 살려고 둘만의 결혼식 준비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친구가 결혼 전날 갑자기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벌어놓은 돈 전부를 들고서요. 아무리 친구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로 숨은 건지 찾을 수도 없고 그 후 술만 먹는 폐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해요. 소득이 없어서 일자리 일단 뛰어들긴 했는데 충격 때문에 일도 안 되고 술만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어. 근데
네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 너한테 너무 죄를 지은 것 같고 내가 다 잘못했다. 미진아, 나 한 번만 받아줄 수 없겠니?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런 추잡스런 꼴로 나타나 상간녀에게 배신당해 저에게 돌아오고 싶다니.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저는 그 길로 남편을 모질게 내쫓았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놔도 당신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나가. 그럼 돈이라도 조금 빌려줄 순 없겠니? 당신 잘난 엄마한테 빌려. 나가. 남편은 한 번만 살려달라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옆에 있던 빗자루까지 휘저어 남편을 내보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계속 집 주변을 서성거렸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해 지금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처음 이 일이 터졌을 때는 이혼을 하면 정말 제 인생도 끝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인생이 정말 큰일이라 생각했던 일도 막상 걸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많단 생각이 요즘 따라 참 많이 들어요. 괜히 저 혼자 걱정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저런 비참한 최후를 보니 인과 응보라는 말이 이래서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상간녀랑 떵떵거리며 나가 잘 살 줄 알았던 남편이 배신당해 하루아침에 저렇게 추락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나요. 자기의 죗값을 저렇게 받는구나 싶습니다. 게다가 제 친구였던 그 아이도 참 극악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으니 가끔은 제가 그런 사람과 오랜 친구였던 사실이 믿기지 않고 소름도 끼쳐요. 앞으로는 어디까지 사람을 믿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허나 어찌됐건 앞으로는 자식들과 손주들 보면서 제 인생 살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나가시길 바래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을게요.